이렇게 조롱을 당할 때가 언젠가는 올라갈 때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작년에는 계속 꺾였어요. 국장 투자하면 바보다. 네. 국장은 이제 하는 게 아니다. 국장은 끝났다. 시즌으로 치면은 끝난 게 맞죠. 요즘 투자 인사이트를 전하는 요즘 리서치 진행을 맡은 박명석입니다. 저는 한지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여기서도 뵙게 되네요. 아유, 근데 자세가 아주 후리하시네요. 네, 이게 제일 편합니다, 사실. 네. 이것도 술이었으면 좋겠는데 아, 저희가 이거- 이제 심의관계상 어쩔 수가 없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네. 이거는 커피니까. 예. 이름도 요즘 리서치잖아요. 취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편하게 하고 스튜디오도 레트로하면서도 좀 마음에 드네요. 취지가 바로 이렇게 약간 직감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여기 그쵸. 오셨을 때? 방송에 나가서 이제 딱딱한 말투로 애널리스트의 느낌을 내기보다는 좀 편하게 하는 자리 같아요, 왠지 분위기가. 맞아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쟤네 뭐 하는 거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알고리즘 하나 잘 걸리길 바라야죠. 설마 이게 마지막 회가 아니겠죠, 이게. 뭐그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네. 오늘 얘기할 첫 번째 주제는요. 작년에 국장이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8월인가? 7월인가부터 계속 빠졌잖아요. 네. 코스피가 차트만 봐도 이렇게 계속 빠지기만 했는데 어떠셨어요, 작년에? 작년 진짜 하반기부터는 어려웠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지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쵸.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약간 그거를 수정을 하셨었나요? 뭐 상단이랑 하단이랑 이런 것들. 아니 수정은 안 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그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맞춘다. 그냥 이 틀리는 주의여서. 걸로 갔구나. 작년 하반기 때 내내 틀렸는데 네. 올해는 그래도 조금씩 맞고 있는 게 그래요? 제가 잘 전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한 방향으로 지르면은 언젠가는 사이클 한번 오잖아요. 지금 그 사이클에 좀 왔다라고. 근데 저도 안 그래도 뭐 원래 저도 많이 봤지만 특히 작년에 이런 상황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뭐 전망이라든지 업종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리포트를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한 방향으로만 계속 지르는 사람. 그렇죠. 뭐 거의 닥터둠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도 있던데요. 하방 쪽으로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뭐 저처럼 야 그래 여기까지 오면은 다 왔다. 네. 이제는 팔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팔 때가 아니다를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걸 보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애널리스트 욕을 왜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 뭐 저희들도 똑같아. 저희들도 자료 쓴 다음에 거의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기도를 그쵸. 하게 되죠. 그리고- 제발 오늘 그만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쵸. 네.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애널리스트도 진짜 너무 힘들겠다. 잠 뭐 거의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자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잤으니까. 네. 언제 왜냐, 작년에요? 네, 작년 요즘에도 그래요. 요즘에도 아침에 저도 이제 개인 텔레그램 네. 거의 7시 반에 뭐 이제 장시작전 생각이라고 해서 네. 올리는데 계속 올리시잖아요. 여기 아래 좀 링크 좀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이요? 이거 구독자 많으시잖아요, 팔로. 네, 그래도 2만 명 돌파가 목표입니다. 지금 15,000명 그래요? 돌파했는데 아. 2만 명 돌파가 목표입니다. 요거 잘 돼서 요것도 네. 조회수 떡상하고. 그렇죠. 텔레그램도 링크 같이. 걸어드리고 예, 서로 예. 상부상조 하는 거죠. 뭐. 좋죠. 그래서 이 작년에 그렇게 다들 힘겨운 시간을 겪었는데 그러니까요. 연초에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작년의 느낌은 우리나라 증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미국 증시는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주건데 우리나라는 뒤에서 끌고 앞에서 미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이게 분위기였어요. 그게 너무 컸어요. 미국장은 너무 잘 가고 음. 중국도 우리랑 같이 빠지겠지. 그쵸. 그나마 위안이 됐을 텐데 중국은 또 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빼고 다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조롱의 대상이 됐던 국장이 아니었나. 국장 투자는 그냥 조롱의 대상 그쵸. 그 자체였죠. 조롱의 밈이었죠 거의. 왜 되게 유명한 밈 생겼잖아요. 미장은 세금을 가져가지만 국장은 원금을 가져간다고. 그렇죠. 뭐 옛날 용어이긴 한데 워렌 버핏도 국내에서 투자했으면은 지금 그냥 종토방에서만 댓글 달고 있었을 거라고. 네. 워렌 버핏도 네. 종토방에서 댓글을 달아요? 아, 그런데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연초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수익률 나래비 세어 보면은 이제 거의 최상위권에 있는데 1등이라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조금 변하고 있어요 인식이. 오, 네, 그래요? 이거는 저는 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 이제 한국을 좀 좋게 보려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1월 초에 블룸버그라는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는 유명한 그 외신 언론사죠. 있잖아요. 네. 언론사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뭐 2025년도 전망에 대해서 막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올해 저가 매수하기 좋은 국가. 그러니까 오. 바게넌팅을 하기 좋은 국가가 어디냐라고 해보니까 1등이 프랑스고 2등이 한국이었어요. 오. 그리고 1월 말에도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고객들, 네.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는 외국인 네. 수급 플레이하는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환율까지 고려했을 때 사볼 만한 국가가 어딜까라고 하니까 니케이 같은 경우 일본도 상위권에 있었고 한국도 지금 3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작년에는 거의 뭐 죽어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제가 봤을 때 뭐 공격적인 순매수 이것까지는 뭐 방송이 나가는 2월 달까지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찰대 정도는 보낼 만한 국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최근 봐도 외국인의 매도가 작년처럼 그렇게 세지는 않은 느낌이기는 그쵸. 해요. 예. 인간적으로 작년 상반기에 샀던 거 하반기에 싹 다 팔았는데 그렇죠. 이건 좀 이제 도의적으로라도 이거 좀 적당히 팔아야죠 이제. 아.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싸게 사서 네, 비싸게 싸게 사서 팔아야죠. 비싸게 팔아. 예. 지금이 뭐 발바닥 각질 정도의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발목 정도의 위치는 올라와 있는 국가다. 국장이. 예. 어. 그리고 어깨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먹을 놈이 남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요즘에 분위기 좋다고 해서 상반기 내에 뭐 혹은 상반기 좀 길 수도 있으니까 뭐 3월달 내에 2월달 내에 막 2,700, 800 간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박스권으로 상정했을 때 한국은 박스권 아래에 있는 국가. 저희가 박스권 플레이 때 보면은 하단에 닿으면 사고 상단에 닿으면 팔고 이게 저희가 주식 매매할 때 전략인데 지금 한국은 뭐 이 마이크 기준으로 이제 이 정도 있을 거다. 작년에도 사실 상황이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항상 박스로 따지면 미국은 여기가 있었고 한국은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뭐 일본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한국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계속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박스권의 밑에 있는 한국 주식을 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는 위에서 더 이상 가기 좀 어렵다라고 그렇죠. 받아들여도 단기적으로 되나요? 미국도 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예요. 오. 미국 연초 이후로 봐도 뭐 테슬라를 빼고는 대부분 다 주가 뭐 나머지 M7 주들 시원치 않은 맞아요. 그 그런 박스 분들이- 안에 네.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지난 2년 동안의 랠리가 거의 역사상 없었던 랠리 수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년 동안 그 1년에 20% 네. 넘게 올랐잖아요. S&P 500 기준으로. 그게 2년 연속 이어졌던 거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구독자 뭐 1만 채널에서 갑자기 조회수가 막 1,000만 터지는 거. 그 정도가 어제 지난 2년 동안의 미국 증시의 흐름이었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완전히 이 미국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패러다임이 바뀐 거다.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전 동의하는데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한 2, 3개월 정도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이렇게 올라왔던 거 좀 수만 번 걸러주고 약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그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올해의 테마는 박스 하단부를 사는 거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네. 한국이 요 박스 하단으로 내려간 이유를 좀 찾으면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유를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쵸. 계속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에 좀 그 제조업 국가들, 수출 국가들에게 좀 민감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라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랑 이제 사실 그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갔었잖아요. 네. 이 현상은 제가 봤을 때 12월 달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2월 달에 갑자기 12월 3일 날 저도 보고서 한 2, 3분 정도는 대체 저게 뭐지라고 했던 네.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환율이 폭등을 해버리고 약간 국가의 뭐 부도 위험, 신용 위험 이런 것까지 부각이 될 정도로 국내 정치 혼란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연말에 가는 경로를 제대로 좀 막아버리지 않았나. 근데 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 계엄령이 터지고 그 다음에 탄핵 국면에 들어가고 지금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아직 교착 상태에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게 자꾸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내수가 그것 때문에 네. 무너졌다. 환율이 계엄 사태 때문에 이 정도 올랐다. 대략 뭐 30원 정도는 네. 환율 때문에 올랐다.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정도인데 그게 진짜 그렇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실제 결과만 놓고 보면은 준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1월 말에도 임시공휴일까지 하고 그러네. 하는 측에서도 계엄 사태 때문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내수 경기를 고려하면은 1월 달에 금리나 해도 되는 환경이지만 네.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제 환율 불안까지 한 번 더 자극할 수 있으니까 일단 동결은 하겠다. 근데 이제 동결의 성격도 뭐 비둘기파적인 동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회의 때는 인하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고 환율만 안정이 되면은 이제 인하한다라고 했는데 불과 뭐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1,500원 간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보면 1,430원까지도 한번 보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최악의 상황을 지났으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선 증시 입장에서는 달러를 들고 원화로 환전하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환으로는 더 터지지 않겠다라는 시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서 계속 이 얘기만 하잖아요. 정치 얘기하고 대통령 뭐 그쵸. 잡혀갔다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누가 뭐 시위를 한다. 진짜 난리더라고요. 네네. 예. 그거 보고 있으면은 약간 심리가 좀 줄어드나 봐요.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거 같아요. 내수란 자영업 쪽은 여전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게 또 뭐 냉정한 현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그 증시 전체 시가총액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쵸. 그렇게 크진 않죠. 예. 대부분 다 뭐 수출이나 이제 뭐 AI 뭐 혁신 이런 쪽들이니까 약간 정치랑 그다음에 증시랑은 결을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네. 예, 그럼 정치는 뭐 내수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환율에 좀 영향을 주니까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이제 증시 쪽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거고. 뭐 하다못해 작년에 이스라엘 증시 상승했는데 그러니까요. 전쟁하고 있는 국가. 러시아도 2020년도 때 보면은 이후에 보면은 증시 좋았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도 좀 다른 결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블랙먼데이 수준에서 저희가 벗어났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예. 이제 정치도 뭐 여전히 교착 상태이긴 한데 뭐 일반인들도 대략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는 감은 감은 잡았잖아요. 예. 이거는 증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쓸 만한 재료는 아니죠. 차라리 뭐 트럼프 쪽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주식시장의 고민거리라고 보면 되죠. 그 트럼프랑 정치랑 요게 끝이에요? 또 연준의 통화 정책도 있는 것 같고 뭐 산업별로는 AI가 정말 갈까? 아. 그 삼성전자 언제쯤 이제 다시 뭐 7만 전자, 8만 전자 3년 전에 탑승하신 분들 아직 못 내려오고 계시잖아요. 아 그 진짜요? 9만 전자 때 언제까지 아, 갈까? 아. 언제 도달할까? 그 2021년 넘어갈 때 그 예. 고점 9만 진짜 거의 10만 원 직전 그쵸. 거기. 그분들이 정말 구조대가 올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역대급의 기회를 주는 폭락 그런 블랙스완 이런 것들은 뭐가 올지는 저희가 또 아무것도 모르죠. 뭐 시장에서 막 뭐 예상할 수 있는 뭐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해서 뭐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뭐 대만이랑 뭐 그 둘러싸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한판 붙는다 뭐 세계 3차 대전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런 거 이야기 나왔다는 거 자체는 블랙스완 범죄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 계엄 사태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는. 그거 그런 모르죠. 그런 식으로 네.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역으로 여쭤볼게요. 요런 불확실성들이 이제 해소보다는 어쨌든 조금씩 이제 완화되면서 국장이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미장은 왜 못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단기간에 랠리를 한 거에 따른 부담들은 굉장히 많았던 거고 또 11월 달 이후로 미국 조금 슬로우해도 됐었을 텐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관세 부과하면은 결국에는 피해는 미국 밖의 애들만 보지 미국 그쵸. 기업들은 뭐 관세 인상해서 다른 나라 애들 뭐 미국 내 제품 못 파면은 미국 애들만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 감세도 마찬가지고 감세해주면 누가 뭐 해외에 있는 기업 해주겠어요. 미국에 있는 기업 해주지. 이 트럼프 랠리, 트럼프 트레이드 이 효과가 좀 미국 증시의 연말에 랠리를 한 차례 더 하게 만들었던 거 같아요. 그걸 조금 과하게 만들었구나. 그렇죠.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인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예. 트레이드 이거 딱 직관적으로 그러네.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국내 증시가 갖고 있는 정치 불확실성이라든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그 리스크 같은 것도 수사일 뿐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수사의 단계로 넘어간 거죠. 네. 오. 주가가 12월 달에 코스피 기준 3중 바닥을 찍었거든요. 2,400 라인이 우리나라 PBR 거의 역사적 밴드 최하단 수준인데 그거를 3번이나 터치하고 올라왔으니까 네번 깨지는 거 아니에요? 4번 설마 깨질까요? 라고 보면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주식에 어떤 진리는 없지만 네. 싼 거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게 제일 진리네요, 거의. 근데 싼 게 언제 싼지가 되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뭐가 싼지. 싼 거에도 괜히 그 태무산이랑 또 이제 맞네. 막 저는 이제 신발을 조다니까 네. 크림에 제가 사고 싶은 조단이 50만 원짜리인데 40만 원에 올라왔어요. 네. 근데 테무 가니까 5만 원에 올랐어요. 둘 중 뭐 살까라고 보면은 크림에 올라온 거 사죠. 좀 더 당연하죠. 테무 알려 5만 원짜리. 그런 걸 구별할 줄 아는 이제 시각과 필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저희 채널 K가 좀 제공해 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어떻게 배워야 되지? 그러면은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 뭐 종목 고르기 그런 그쵸. 건가요? 종목 고를 때 밸류에이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수급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싸다고 보여지는 종목이 속한 산업 그리고 산업의 현황 뭐 예를 들어서 AI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관련주가 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산업 내에서도 기업들 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얘네가 그래도 조금 전망들이 밝다 뭐 이런 요인들 펀더멘탈적인 요인들을 따져봐야 되고 아니면은 뭐 차트도 있죠. 차트상으로 뭐 정배열 제일 먼저 형성이 되는 애가 그 업종 내에서 좀 먼저 치고 가잖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 자체가 빠진 거잖아요. 네. 한국 자체가 싼 거잖아요. 네. 그럼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방송 나갈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그냥 당분간 뭐 코스피가 2,650, 700 갈 때까지는 네. 코스피만 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해요. 지수로. 네. 왜냐하면 업종별 요즘에 순환매라고 하죠. 맞아요. 교차 매매가 빨리 일어나는데 마음 같아서는 올라가는 거 다 발라먹고 싶은데 그쵸. 그게 쉽진 않잖아요. 오늘은 이거 올라가고 내일은 네. 이거 올라가니까 사실 그게 또 심리를 또 자극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오늘 올라가는 거 팔았다가 종가에 샀다가 종가에 팔고 다음 날 이제 뭐 올라갈 거 예상해서 시초가 예상해서 샀다가 팔고 그거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최고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순환매가 빨리 도는 장세인데 한국 증시 싸다는 인식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에 큰 위협이 될 만한 요인들 잘 보이지 않고 이럴 때는 그냥 코스피만 사도 괜찮고 좀 더 이제 뭐 힘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레버리지 같은 것들도 나쁜 판단은 아니다. 지수형. 네네네. 예. 제가 뭐 레버리지라고 해서 뭐 주담대 받고 마통 땡기고 신용대출 받고 해서 막 풀베팅 10배 이렇게 거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냥 2배짜리 그 ETF 상품 이런 것들도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나쁘지 않죠. 그거 요즘 그 미국장에 상장돼 있는 네. 그거 있던데. 한국 2배짜리. 그 뭐 이런 코루 거. 코루 맞아. 세 배 코루, 세 코루. 배짜리 세 배짜리. 3배예요, 그거. 예. 아. 세 배짜리는 조금 부담스럽죠. 저희가 얼마 전에 그거 체감했잖아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아이온큐 런던에 상장된 거 3배 레버리지 있었는데 그거 하루 만에 청산됐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네. 3배짜리 레버리지 예. 있었어요. 근데 아이온큐가 하루에 30% 정도 빠진 날 있었는데 그거 맞아요. 예, 청산이 됐었죠. 그거 뭐야 젠슨 왕이. 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 0%가 된 게 아니라 청산이 된 거잖아요. 그쵸. 전날까지 뭐 3배짜리였는데 그 전에 아이온큐 잘 갔잖아요. 수익률 1000% 내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분 그냥 그거 다 날린 거잖아요. 네. 진짜 그 환장하겠죠. 말도 안 된다. 레버리지는 뭐 3배보다는 2배 정도까지가 저는 그래도 아니 3배나 합리적인- 2배. 아니죠. 30% 빠지면은 한 방에 가는데. 근데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장도 원래는 우리가 되게 지수 투자하고 지수 네. 20% 오르니까 M7만 사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 자꾸 중소형주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솔직히 미국이 인식만 좀 그럴 뿐이지 미국도 한국 못지 않아요. 거기도 그쵸, 예. 엄청난 투기적인 자금들. 근데 난리죠. 거기에 뭐 대부분이 뭐 한국인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좀 그거긴 한데. 근데 그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지수를 가만히 냅두니까 예전에는 자고 나면 올랐는 요즘엔 답답한 거지. 그렇죠. 미국 딱 그래요. 요즘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야 아이온큐가 좋대. 이게 막 몇 배씩 갔대. 그걸 자꾸 보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건 얘기하셨던 대로 미국 지수도 약간은 좀 박스권에 갇힌 게 네. 거기서 드러난 특성일 수도 있겠네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주식 다 팔고 한국 주식 가자는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신규 자금을 다들 투입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전에는 미국에 뭐 100만 원 다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한국에도 뭐 30에서 40만 원 정도 투자해도 나쁘진 않다. 그러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네. 했는데 사실 제일 꼴찌는 코스닥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까지. 지금 제일 1등이 거의 코스닥이잖아요. 그래요? 네. 그럼 코스닥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코스닥은 괜찮긴 한데 네. 개인적 지수 전망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요? 워낙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도 너무나도 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랑 2차 전지 이 두 개가 사실상의 코스닥 내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시가총액이 그쵸. 크다 보니까. 근데 이 바이오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아직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많이 빠진 거 사도 된다면서요? 네. 2차 전지 사도 얼마나 되는데- 많이 빠졌는데. 사도 되는 단계인데 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진짜 딱 그 고민이더라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실 밸류에이션 따지면 아니 뭐 이 정도 빠졌으면 더 빠질 때가 있나? 그렇죠. 악재도 이 정도 나왔으면 더 나올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손이 좀 제대로 나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단순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 말고도 촉매가 더 있어야 되는데 촉매는 뭐 리튬 가격이 올라갔다 말았다 희망고문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위로 추세 반전했다라는 신호가 나타나거나 이익이 정말 뭐 업황 자체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하나둘씩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화 폐지한다라고 했는데 네네. 또 아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반만 폐지할게. 그러면은 바로 가죠. 뭐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 좋아하시는 인물이니까 그게 진짜 전기차 의무화 폐지에서도 나타난다라면은 가겠죠. 아 근데 그것도 궁금한데 2차 전지가 이렇게까지 빠졌으면 전기차 시장이 진짜 이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뭐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럽 쪽도 뭐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아니면 그런 건가? 한창 좋았을 때 우리가 너무 과도평가를 했었던 거. 거기에 따른 후유증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의 2차전 전기차 업종들의 주가는 변동성은 있지만 한국만큼 많이 이 빠지진 정도는 않았죠. 아니에요? 예. 아... 한국은 23년도 때 이제 전 세계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2차 전지주들 주가 하락할 때 한국만 거의 여름까지 주가 랠리했잖아요. 아 그랬구나. 이 탈동조화에 따른 아직 좀 대가가 좀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2차 전지 얘기를 해봤고 바이오는 좀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바이오도 뭐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좀 좋았는데 하반기부터 좋았는데 그 분위기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사실 바이오도 한번 크게 꺾였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알테오젠 비롯해서 뭐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다 비슷한 느낌으로 갔잖아요. 네네. 그 뭔가 신약 개발보다는 기술력을 좀 수출하거나 네네. 같이 병용을 하거나 뭐 이런 걸로 빅파마랑 같이. 근데 그게 한번 이렇게 크게 약간 꺾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또. 2017년, 18년도에. 네, 그때는 거의 바이오 버블 장세였고. 그쵸. 예. 네. 근데 그 당시 때는 바이오 쪽에 대한 인식은 아무리 주식시장이 이제 기대감을 보고 특히나 바이오 같은 애들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바이오 투자의 원칙인데 맞아요. 그 2015년도나 2017년도 그 바이오 장세 때는 성장성도 기대감도 아니라 그냥 주변 공기만 보고 투자했잖아요. 아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까 기술 수출하고 이전하면서 숫자가 찍히고 이익도 지금은 전망치가 훼손이 안 돼 있는 그러네. 상태예요. 이것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미국 금리 요즘 죽어라 안 빠지고 있는 이 단계인데 저는 내려간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오. 어차피 우리나라 바이오주도 국내 금리에 영향 안 받고 미국 금리에 영향 많이 받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올해 초에 4.8 거의 4.9까지 갔다가 네. 지금 뭐 4.6, 4.5까지 내려왔는데 뭐 4.1, 4.0 이 정도까지도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연준 금리 한 번 안 내릴 것 같고 전 두 번 정도 내릴 것 같거든요. 오. 지금 4.8까지 간 거는 연준이 금리 동결 혹은 아니면 한 번 맞아요. 인하한다라는 기대감들이 그 금리에 반영이 돼서 그 정도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보진 않고 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웃기긴 해요.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2번 한다 그랬다가 한 번 한다 그랬다가 한 번도 못 한다 그랬다가 다시 또 2번 할 수도 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나온 전망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가면 안 돼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원래 연초에 좀 네. 그래요? 네, 한 해가 시작되면 직전 연말이나 연초에 뭔가 새로운 전망치들과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그대로 믿고 가다가는 당하기 십상이죠. 그러면 지금 막 트럼프의 막 연준의 막 이런 것들 끌고 와서 막 시장이 움직이고 막 되게 활발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다 소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올해 우리나라 지금 좋다라는 것도 다 믿지는 마세요. 아니 지금까지 몇 분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농담이고. 네. 3월 달에 금리 인하할지 안 할지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 진짜. 그렇다는데 네. 진짜로. 제가 그것도 알 수 있는 게 연준에서 한번 최근에 조사를 이런 거 한 거 있어요. 뭐죠? 올해 미국 경기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해서 그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이제 50기 기관들에 속한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미국 경기 전망을 조사해 보니까 딱 미국 올해 2%대 이상 성장 나오고 네. 물가도 2%대 이상, 금리도 4%대 이상, 실업률 4%대. 그럼 지금 그대로 맞는데. 네, 미국 경기 너무 좋을 거고 금리도 높을 거고 물가 안 빠질 거다. 이게 지금 전망이었는데 더 중요한 거죠. 거의 얘네들이 과거에 몇 번 맞췄냐. 저희도 이제 누가 나와서 얘기하면 유튜브 예전 거 검색해 보면서 제 몇 번 맞췄는지 우리가 좀 보잖아요. 확인하잖아요. 검증하잖아요. 그거를 연준에서도 검증을 해봤어요. 네.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과거에 30년 동안 예측력을 보니까 네. 50%도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주식시장에 맞추는 사람 누구예요? 저는 그 누군가 맞추겠는데 계속 맞추기는 어렵다라는 거. 아. 제가 이거 지금 동전 던지기도 못한 수준의 적중률 이야기 드리는 거는 네.
애널리스트들 예측력 형편없고 저도 믿지 마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 네. 직전 연말에 연초에 나온 숫자 그대로 믿고 가지 말자. 음. 이거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그럼요. 수가 있고 사실 이것도 좀 좀 항변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왜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들 막 연초에 네. 뭐 코스피 테이블 막 이렇게 넓게 잡아놓으면 2,100에서 뭐 2,800 이렇게 잡아놓으면 나도 하겠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세요. 포인트 잡는 거는 이거 진짜 그냥 방향성을 봐야 돼요. 너무 지수가 얼마 될 거다. 네. 이거 쉽게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그 말자라는. 뒤에 부연 설명이 중요한 네, 거죠. 내용이 중요하고 경로가 중요한 거지 뭐 지수 상하단 밴드. 근데 연간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이 큰 국가를 위아래 포인트 600포인트 잡는 거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2,400, 3,000 잡았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 1,000에서 4,000 잡으면은 맞추겠죠. 밴드는 맞추겠죠. 이 안에서 오니까. 근데 이거는 별로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다들 애널리스트가 뭐 어떻다 저떻다 막 믿을 게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유튜브 전문가들 따라가고 막 이러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 타이틀만 보거든요. 네, 제목만 맞아요. 보고 숫자만 보고 나한테 요것만 알려줘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얘기를 읽을 생각을 안 안 해요. 하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진 않은 예. 거예요.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만 보고 이제 약간 앵커링 효과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맞아.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급적이면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좋은 말이네요. 예. 내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쵸. 그러니까 생업이 있고 다른 업이 있어서 그냥 나는 그 썸네일이나 이런 것만 그것만 보고 볼 수밖에 없다. 없다라 예. 하시는 분들은 그 증권사의 밴드 방향성을 봐야지 숫자에 꽂히지 말자. 이것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런 거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실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렇죠. 뭐 이건 뭐 뒤에서는 이제 저희도 막 얘기하는데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못했죠. 그러니까요. 저 바이오랑 2차전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또 국내 증시 또 떠받들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도 한번 그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동차 반도체 주가 뭐 빠르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그냥 비슷하네요. 물러날 때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환율 자체가 아직까지는 되게 좋잖아요. 환율만 좋아도 우리 수출 기업들 실적 올라가는 거 상당한 좀 많이 기여를 하는데 매년 말 되면은 다음에 뭐 사업 계획 수립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막 전망치들을 제시해서 막 올해 내년도 실적 어떻게 될 거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수출업체들은 내년도 예상 환율 얼마나 될 것 같아 이거를 적용하잖아요.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50대 대기업으로 올해 적용한 예상 환율의 평균 레인지가 응답률이 70%대였는데 35개 기업들이 1,300원에서 1,400원대로 해놨어요. 이 트럼프를 감안하고도? 네. 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환율은 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떨어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얘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실적들이 지금은 더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제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상 실적들 뭐 투자자들 소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거보다는 지금 높은 구간에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코스피 괜찮네? 네, 그렇죠. 이런 인식이 또 있을 수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봐도 이거 쇼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쇼크야. 막 이런 것들. 그러네요. 그 30등 할 줄 알았는데 28등 했어. 그러면 이것도 나름의 이제 선방이잖아요. 원래 기대는 낮은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에 이미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거 적어도 1분기 실적 때까지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성 있는 그냥 실무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 대기업들도 한 5월 달 되면 또 하반기 사업 계획 수립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환율도 높게 바뀌겠네. 잡겠죠. 예.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달라질 수가 그게 소멸될 수가 중요하구나. 있어요. 기업들의 환율 전망.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우리가 중심,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떤 중심이라고 하는 주도주들인데 지금 사실 주도주를 굳이 따지면 네. 트럼프 수혜주거든요. 뭐 점지해준 종목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주. 조선, 네. 방산, 우주항공 음. 뭐 다 있잖아요. 그 AI, 그렇죠.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다 좋네요. 다. 원전, 전선 네. 뭐 다 지금 거기 안에서 계속 순환매 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프 관련해서는 저는 뭐 계속 들고 갈 만한 거는 여전히 AI 쪽. AI? 예. AI인데 좀 AI도 지금 뭐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같이 HBM이 있을 거고 뭐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맞아요. 플란티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전력기기 이런 것들도 다 AI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죠. AI 돌리려고 지금 에너지를 그렇게 막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종목이나 업종 선택은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거지만 네. AI ETF는
그 성격이 어떻든 간에 그건 담아두는 게 좋다라는 게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로 구성된 ETF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아까 얘기한 반도체는 네. HBM 말고 그냥 뭐 D램, 뭐 낸드 이런 그건 좀 이따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AI ETF에는 HBM 중심으로 네, 얘기를 당분간 하는 거구나. HBM이 득세하지 않을까. 그 트럼프 이번에 취임식 이후에 또 AI 쪽들 뭐 규제 바이든이 규제했던 거 다 롤백 퇴로시키고 맞아요. 오픈 AI랑 오라클이랑 뭐 대규모 AI 그 소프트뱅크. 스타게이트 이거 프로젝트 예. 투자한다라고 했으니까 AI 쪽들로 돈이 실리니까 이거는 증시 입장에서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좋게 결국 계속 봐야 되는 거다.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는 AI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 AI는 뭐 거의 뭐 초당파적이지 않을까. 그쵸? 예. 예. 이게 AI가 오로지 트럼프만 추진하는 이 정책이면은 이것도 트럼프 트레이드에 해당되니까 네. 뭐 몇 개월 못 갈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주도 뭐 제가 워팡은 잘 모르지만 여기는 거의 뭐 트럼프가 한국의 군함이 필요하다, 헬프미, 기브미 이렇게 해와서 지금 조선주 주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11월달 트럼프 이후 당선 이후에 3달 동안 업종 지수가 40% 넘게 올랐어요. 와. 종목으로 가면은 3개월 만에 더블 난 것들이 많다라는 거니까. 사실 제가 그 중에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네. 얘가 왜 이러지? 네. 그랬더니 그 전화를 했더라고요. 통화를 네, 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지 싶어가지고 들고 가다가 또 그게 발동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 정도 올랐으면 팔아야지 이제 했는데 빡친다.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로 형성이 되면은 이게 무서운 거죠. 주도주의 특징 중 하나가 저는 뭐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주식이 주도주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조선주에서 나타났던 것 같고 저는 근데 조선주를 뭐 트럼프 관점 뭐 트럼프 그 LNG 헌 수출이나 프로젝트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국방 방산 관점에서 보면은 조선이나 기계 업종들 얘네들은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트럼프 본인이 뭐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 공약했던 게 러우 전쟁 종결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거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못 돼요. 그래요? 이거 단기간에 되게 힘들어요. 휴전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네. 휴전도 쉽지 않아요. 워낙 서로 간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를 요구하는 게 다르죠. 작년 연말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있는 그 조그만 지역 하나 도시 점령했거든요. 네.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거의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화문 정도 그냥 점령한 거 진짜로? 약간 그런 데인데 이거는 러시아는 어떻게든 갖고 오고 싶은데 우크라이나 싫다. 이러니까 거의 평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얘네들 간의 전쟁들도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고 또 중동 정세 여전히 불안하고 중국이랑 미국이랑도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싸울 수 있다. 그 미국이 트럼프가 한국 전화한 것도 군함과 관련해서 전화한 거고 군함에 관련해서 전화를 한 것도 역시나 중국 쪽들 해상 군력에 대해서 경계를 하니까 전화를 했던 거니까 그 지정학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조선 방산, 조선기계 그 방산이라는 그러네. 큰 테마는 좋게 봐야 되죠. 단순히 전화 통화를 해서 뭐 한국 조선 필요해 이게 중요한 네. 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감안하면 그쵸. 방산주적인 관점에서 조선이 들어가는 그쵸. 거구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뭐 방산이 사실 요즘 우주항공이랑도 연결돼 그쵸. 있으니까 그 여러모로 팔색조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살 게 너무 많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뭐 사야 될지라고 막 얘기 물어보면은 그냥 방산이라고 이야기해요. 포함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네요. 네. 도망갈 데가 많다라는 거. 내가 방산이라고 네. 얘기했지 그거 사라고 한 거 그쵸. 아니잖아 네. 이러면 되니까. 그런 좀 전략들이 필요해요. 어디 방송 나갈 때는 진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들으면 들을수록 참 살 것도 많고 이것도 샀다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장기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풀고 싶잖아요. 뭐 우리가 맨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지금 사놓고 올해는 그냥 묵혀놓으면 되나요? 저는 괜찮아요. 1월 초니 오. 2월 달 뭐 연초니까 연말에는 지금보다는 높게 있겠죠. 아니 근데 또 맨날 그 뭐 5월에 뭐 세린메이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5월부터 뭐 8월까지 중간에 붙이면 상은 있는데 예. 그래도 지금보다는 높게 있지 않을까. 어. 뭐 지금의 2,500이라고 치면은 그 올해 뭐 12월 28일 날에는 2,510 정도만 돼도 높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도 2,800 이상이 씹 먹으려고 2,800 이상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연말에. 2,800 이상? 네, 2,800. 하반기가 시장 상황 더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반도체들도 그때 그러네. 그때 좀 나올 것 다르겠네요. 같고. 네. 근데 뭐 그때 또 뭐가 주도주가 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으니까. 그 우리나라는 주도주 형성이 돼도 미국처럼 오래 못 가고 예. 한 저희 반년 정도 가다가 말고 그러는데 예. 그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죠. 뭐 내년 내후년은
잘 모르죠. 어떻게 내후년 일을 어떻게 당장 다음 주 일도 어떻게 될지 아니 뭐 모르는데. 향후 몇 년간 뭐 이런 거 질문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어디서 물어보면 막 2029년까지 전망을 해달라고 막 이야기가 오는데 뭐라 해.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이제. 아 어떻게 대답은 될지 해주긴 해줘야 네. 되니까. 그 내가 2029년도에 왔을 때 상대방이 너 그때 이렇게 왜 했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제가 해요. 뭐 29년까지 이 일을 할 것도 아닐 것 같고 아, 뭐 그래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 혹시 뭐 다른 꿈이 있으신가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열심히 월급 받으면 살고 있긴 하지만 사람이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어차피 장기 근속의 그 원동력은 카드값이죠. 아 요즘 뭐 크게 긁으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 뭐 그런 거 없는데 뭐 어디선가 뭐 10,000원, 20,000원, 뭐 5,000원 해서 합치면은 막 뭐 몇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쵸. 나도 모르는 카드사가 사람. 저한테 사기치지 않는 이상 제가 쓴 거니까.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네. 여의도 인플레이션은 제가 봤을 때 잡혀야 돼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잡아요 여의도? 여의도 인플레이션? 밥값 너무 비싸요. 이거 진짜. 아 여의도 사람들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남들은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네. 궁금하긴 하네요. 애널리스트들은 월급 얼마나 받나요?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예. 아 근데 보통 사람들이 네. 고레벨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은 맞나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있을 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게 이거죠. 뭐죠? 미국에서 대학 학과별 연봉 계산했을 때 연봉이 제일 많이 나오는 학과가 노스캐롤라이나 역사학과였는데 그거 어디서 나왔지? 거기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이클 조던 조던 있어요. 때문이잖아요. 네, 평균 네. 믿지 마자. 아. 저 평균은 조금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평균을 올리는 사람이 극소수가 있을 수 있겠다. 종종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게스트도 누가 될지는 궁금하지만 다음 네. 게스트 나오기 전에 마무리 그 공식 질문 같은 게 있습니다. 한지영의 한정판 인사이트네요. 한정판 인사이트. 한정판 마음에 든다. 한정판 네, 네. 인사이트. 오늘 나온 주제 국장 끝났나에 대해서 한정판 인사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시즌 1은 끝났다. 아. 시즌 2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즌 1은 그러면은 배드 엔딩이었나요? 배드 엔딩이었죠. 그러니까 어. 야 용두사미 정도. 그럼 장초반에 용두는 어디예요? 7월 초까지였죠. 아 그때만 작년. 작년 7월 초까지. 음. 근데 이제 그 여름부터 그 7월 딱 중순 거의 트럼프 귀에 총 맞은 그 다음부터 뭔가 여러 가지 꼬이기 그러네. 시작하더니 네. 흘러내렸는데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올해는- 나쁘진 않을 거다. 올해는 그럼 사두용미. 그 정도. 그러니까 올해 또 뱀해니까. 네 연초에 2,399포인트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이거는 2,300부터 시작했다는 자체가 한국 증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깔고 시작했던 건데 오. 지금 예상보다는 좋게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정판 인사이트는 네. 시즌 1은 끝났다. 예, 시즌 2 시작. 뭐 다음에 찍을 때 뭐 시장 빠져 있으면은 시즌 2 종료하고 3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예. 다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을 왜 봐야 되는지 오늘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께서 요즘 리서치하고 계시는 주제나 섹터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초대하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좋죠. 달아주시면 예. 일단 막 일론 머스크나 막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제작비상 안 될 것 뭐 한번 해보죠. 뭐 어떻게든 저희가 뭐 미국 날아가가지고 뭐 뭐든 좋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조금 후리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리서치 얘기 한번 풀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